오세요 앞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정치개혁을 발표하는데 제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손학규 선배님께서 같이 저희를 도와서 정치개혁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저에 대한 부족한 점을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저는 손학규 선배님은 저희 대학교의 학생운동의 선배이시고 또 직접 공장에 들어가셔서 노동 현장에도 계시고 또 선배이시고 또 빈민운동이나 여러 부분에서 선배이십니다. 제가 도지사를 나올 때도 우리 손 선배님한테 그 도지사 그거 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뭐 한번 해볼 만 하긴 하다고 그러셔서 그때는 사실 손학규 선배님이 도지사를 한 번 더 하셔야 된다. 그런데 단임으로 마치시고 바로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떠나셨는데 그 뒷자리를 제가 이어서 저는 매우 수월하게 처음에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앞에 잘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수월하게 됐고 제가 하던 많은 사업이 거의 손학규 선배님이 시작하거나 구상을 다 해놓으신 것을 받아서 제가 8년 동안 완성하거나 또는 완성 못한 것도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또 저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셔서 제가 그만큼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기성정치에 물들지 않고 새로운 정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동안에 많은 시도도 하시고 많은 또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마 운동권에서의 그 생각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도 또 광명에서 국회의원 하셨는데 국회의원으로서 또 도지사로서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뭐 옥스퍼드 정치학 박사시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최고의 정치학계의 가장 석학이시고 서강대학 교수로서 아마 우리 조영술 대변인도 직계 제자인 것 같은데 오늘 딱 뵙더니만 무조건 선생님하고 달라오는데 정말 많은 제자도 양성을 하셔서 훌륭한 역량을 가지신 우리 손학규 선배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제가 여기 나타나서. 저는 오늘 김문수 대통령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대한민국 그 살려야 된다. 이러한 절박한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없는 힘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정치를 떠난 사람입니다. 산에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막걸리 마시고 책 보고 또 그동안 소홀히 했던 집안일도 좀 돌보고 이러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 걱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아닌 밤에 홍두깨로 계엄이 선포되고 나라는 전체 탄핵 국면으로 뒤숭숭하고
대통령은 파면되고 다시 대선까지 왔습니다. 경제 피크 코리아로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통상 압박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앞으로 제대로 주둔할지 아니면 중국 견제용으로 역할 변경을 할지. 북한은 핵무기 미사일 개발하는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고 안보 위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대선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세상에서는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세론이 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재명이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을까? 10만 원 호텔 경제론, 커피값 원가가 120원인데 8,000원에서 10,000원 받아요. 지역 화폐로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까? 기업을 살리겠다고 첨단 산업 강국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노란봉투법 이걸로 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요. 반도체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면서 52시간 노동 규제 전혀 손대지 않고 우리나라 첨단 산업 강국 만들겠다고요. 안보를 얘기합니다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 공무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재명이 경기도 도지사 4년 하는 동안 평택 미군기지, 미이사단, 7공군 아무 데도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걱정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문수 이전에 한덕수를 주시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당장 트럼프가 집권해서 관세 폭탄으로 통상 위기가 왔는데 이거 누가 관리할 건가? 주한미군 철수 위협, 북한의 핵무기 위협, 한미동맹, 안보 위기를 누가 관리할 것인가? 그동안 관직 모든 것을 다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고 이런 사람이 그래도 대미 협상 능력이 있고 경제 위기 관리를 할 능력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저는 우리나라 정치 체제가 이대로 대통령제로 대통령과 의회가 충돌하는 정치 불안정으로는 우리 살아갈 수 없다. 정치 체제를 바꿔야 된다.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된다. 오랜 신념이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덕수가 나 3년만 하면서 헌법 개정을 하고 70하고 준비하고 난 그만두겠다. 거기에 싹 반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를 지지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7공화국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과정, 말썽도 있었습니다. 어쨌건 단일화 과정에서 우리 김문수가 승리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김문수의 의지, 아주 놀라운 집권 의지, 그것을 뚫어내는 추진력. 사실 제가 김문수를 잘 알지만 놀랐습니다. 김문수가 단일 후보로 사실상 단일 후보가 확정이 되고 그날 오후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십시오. 나는 그야말로 여기까지다.
내가 할 역할이 아니다. 그 한쪽에는 사실 김문수에 대한 탐탁하지 않은 감정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 열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김문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돕지 생각을 하다가 어제 저녁에 YTN 방송에서 대담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한테 정권에 가서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 김문수가 경기도지사 잘하고 청렴 결백하고 아주 직선적이고 그리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김문수밖에 없다. 더 끌지 말고 이제 나가서 돕자. 어젯밤에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6.25 전쟁 거치면서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 독재를 뚫고 일어나서 세계 최고의 민주국가를 이룬 나라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쓰레기통에서 무슨 장미꽃이 피어나느냐 이런 얘기 듣고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 세계인이 선망하는 문화 강국을 이룬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고 있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제 성장률 1% 이하로 보는 외국 기관들도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이번 이러한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해야 됩니다.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김문수 후보뿐입니다. 김문수 후보 본인이 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기도지사 재후임입니다. 사실 그때 2번이나 불러서 정말 경기도지사 안 할래.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얘기가 경기도지사 잘하는 것하고 정치하고는 좀 다르네요. 형님 보니까. 제가 경기도지사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당시 대통령 예비 후보로 김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중에 손학규가 제일 꼴찌니까 그것도 한참 떨어져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2번째 불러서는 네가 앞으로 대통령을 꿈꾸면서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대통령을 꿈꾸면은 경기도지사를 네가 할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없는 것이 없는 데다가 국방안보 이건 그러니까 도지사에 관할 업무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화력의 70% 80%가 경기도에 몰려 있다. 연말에 군부대 위문을 가려고 하면은 지휘관이 삼성장군 이하 부대는 갈 엄두도 못 내게 그렇게 부대가 많은 것이다. 미2사단, 7공군 사령부, 한미연합훈련 때는 라포트 대장이 때 연합사령관을 했는데 그분하고 같이 포천이죠. 동두천에 직접 그 훈련을 참관을 하면서 미2사단 그 상황실에도 들어가 본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여하튼 도지사를 했는데 도지사 잘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기획하고 기공식은 제가 했습니다만 그걸 완성을 해서 지금 700조 800조 매출이죠. 그거를 8년 동안 완성 확장시킨 게 바로 김문수입니다. 수원에 광교 신도시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를 만든 게 그겁니다. 그때 제가 기억했는데 그걸 완성해서 지금 아주 최고의 주택단지로 만든 게 김문수입니다. 주한미군 동두천에서 철수해서 어디 갈 데 없을 때 평택에 500만 평을 만들어서 여기 국제도시를 만들겠다. 지금 평택의 국제신도시, 미군기지, 세계 최고의, 세계에서 가장 좋은 미군기지가 됐습니다. 그걸 완성한 것이 바로 김문수입니다. 그것을 기틀로 해서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 있죠. 우리나라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인데,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인데, 그거를 기획하고 만들어서 지금 생산해서 반도체 강국을 만든 게 바로 여러분의 김문수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저는 김문수가 GTX를 얘기할 때, 야, 저거 좀 저런 걸 되지도 않을 텐데 말이죠. 처음에 꽁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지금 1호선이 완공이 돼서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혁명이고 우리나라의 삶을 바꿔놓는 그러한 미래형 지도자가 바로 김문수입니다, 여러분. 잠깐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후보 공지문 집에 가정에 배달되는데 한가운데 이재명은 했다. 오른쪽은 이재명은 한다. 했다는 실적이고 한다는 공약이에요. 공약에는 뭐 500만 개 일자리를 300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 5만 불 시대 만든다. 쭉 해놨는데 했다 한 번만. 1호가 뭔지 아세요? 신천지 쳐들어갔다는 겁니다. 2호는 뭔지 아세요? 계곡 정비했다는 겁니다. 경기도지사.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공공 배달 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청년 기본소득 실시했다. 세계적으로 첨단 산업 강국으로, 반도체 강국으로, 자동차 강국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그 최첨단 선봉에 있는 경기도지사의 실적이 첨단 산업, 과학기술 산업 아무것도 없고 신천지 쳐들었다. 계곡 정비했다. 저는 단지 경기도지사가 뭐를 했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대통령 후보 또 경기도지사로 해서 실적에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문수는 우리 대한민국을 첨단 산업을 기술 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로 이끌어 나갈 그런 지도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문수 후보 청렴하고 돈 밝히지 않고 너무 잘 알죠. 인사 공평하고 인재 위주로 쓰고 제가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옛날에 지내던 사람들 가끔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 하나의 흠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도무지 그래 빨리 끝내라고. 예. 예. 여러분들 재미있어요, 근데? 아니 이재명 지사한테 실국장들이 제대로 가서 결재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 비서실 직원이 몇 명이었어요? 저도 한 7, 8명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때 비서실 직원이 23명이래요. 그중에 16명이 밖에서 자기가 데려온 사람. 분야별로 비서를 두어갖고 실국장들이 그 비서한테 가서 결재를 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서가 그거를
뒷방에 앉아있는 정진상이한테 갖다 줘서 정진상이가 결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 공무원들이 일을 합니까? 부지사가 그냥 결제 사인만 하지 실제로 내용을 아무것도 간섭을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운영할 때 과연 공무원들이, 장관들이 제대로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경험, 능력 검증받았습니다.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닦고 갈고 닦은 능력, 비전, 이걸 갖고 대한민국 발전의 선봉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김문수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지금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국회에서 대법원장 탄핵을 얘기를 하고 국회에서 청문회에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특검을 하겠다고 하고 대법원 판사를 30명으로 늘려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리고 선거법상의 위증죄, 이건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받은 이재명 앞으로 면소 판결 받겠다, 이런 겁니다. 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겠다. 오죽하면은 법관들이 법원 대표자 회의를 소집을 해놓고 그 의제를 재판의 독립, 그 재판 독립의 이유는 재판 결과를 갖고 이 책임을 묻는 거, 이거 안 된다. 그걸 때문에 제도를 바꾸는, 법을 바꾸는 거, 이거 안 된다. 이걸 의제로 삼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행정부 입법부는 물론이고 사법법까지 그 아래다 놓겠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오늘 아침 어느 신문 주필이 칼럼에 총통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썼습니까? 제가 오늘 김문수를 지지하러 나온 것은 그저 내 후임 경기도사 이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통일의 총통제, 이럴 위험이 있다.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 안보를 제대로 지켜야 된다. 거기에 김문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러 나온 겁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지도자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도 주저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내 개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내 개인의 생각 이런 거 좀 접어두시고 나라를 살리는데 같이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애국심 정말 절실하게 중요하고 필요한 때입니다. 나를 버리고 나라를 살리는데 김문수를 도구로 쓰고 옆에서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살리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백의 종군을 할 겁니다. 무슨 직책을 맡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 한 사람의 전직 정치인으로, 또 한 사람의 애국자로 우리나라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한 사명감을 갖고 맨몸으로 뛰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또는 김용태 선대위원장께서 우리 박대출 선대본부장께서 저를 필요로 하고 제가 가서 도움이 될 거면 어디든지 가고 어느 시간에든지 나가서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문수 지지자 여러분, 내가 어느 당에 속해 있건 또 과거에 김문수와 어떤 관계에 있었건 또 지금 내가 뭐를 해야 될까 걱정하는 분들, 지금은 정말로 애국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김문수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경제 강국, 문화 강국, 민주주의 위기의 나라 살립시다.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려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얘기가 길었죠?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손학규 선배님께서 오늘 정말 제가 들어본 모든 연설 중에서 가장 진실하고 또 나라를 걱정하시는, 그러면서 백의종군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치를 떠나서 인생의 여러 가지로 훌륭한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듣고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정치개혁 부분을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말씀하셨는데 근본 취지나 그 방향은 우리 옥스포드 정치학 박사이시고 서강대학교 또 정치학 교수이시고 또 당의 대표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국회의원 모든 경험을 다 해주신 손학규 선배님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된 것인데 여기에 빠진 것도 있습니다. 빠진 것들은 앞으로 제가 그동안에 당의 정치개혁위원장도 하고 제가 공천위원장이나 당직도 제가 많이 해보고 당 운영에 구체적인 부분도 많이 제가 관여를 하고 겪어봤기 때문에 제 구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개혁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세력 간의 합의가 돼야지만 가능하고, 합의가 안 될 때 어떤 경우에는 혁명이 일어나는데 저는 지금이 혁명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가 그냥 단순한 제도적인 타협이나 합의 이걸 넘어서서 혁명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방금 손학규 선배님 말씀처럼 거대한 독재, 민주당이라는 이름 아래 이재명의 개인 독재가 총통제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 권력의 분립은 없고 당내 민주주의도 없고 여야 간의 건전한 상식과 타협 또는 헌법상의 여러 가지 권한을 모두 침범하는 이런 핵의 망측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범법자가 재판을 5개나 받고 있고 온갖 불법을 해서 그 주변이 다 구속되는데, 가장 그 우두머리인 범법의 우두머리는 지금 이 법을 바꿔서 자기가 책임을 면하고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방탄 입법까지 하면서 드디어 방탄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총통제로 불행의 나라로 가는데, 그때는
견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의병만이 막을 수 있는, 의병이 지금 우리 손학규 선배처럼 많은 경험과 세월의 풍파를 겪으신 분들이 뭉쳐서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이 나라를 총통 독재로부터 구해내는 새로운 제2의 민주화 단계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이재명 독재, 입법 독재를 넘어서서 진정한 민주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그 길목에 들어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선거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제2의 민주화를 이룩하느냐, 아니면 이 선거를 통해서 완전한 총통제로 가느냐, 저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된 문안을 우선 발표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주 저는 대통령 임기 단축과 불소추 특권 폐지를 포함한 권력 내려놓기 개헌과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규제 판가리를 발표하며 대한민국 시스템 대전환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국민적 여망이 높은 정치개혁에 관한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김문수의 정치 판가리 선언입니다. 첫째,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든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습니다.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서 2028년 4월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2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하고 선거에 소요되는 행정 재정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정부 여당은 협력하고 여야는 입법 성과로 경쟁하는 건전한 정치 문화가 조성될 것입니다.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입니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서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플럼북은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입니다. 플럼북에 담길 필수직위와 자격 조건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개헌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불소추 특권 역시 과감히 폐지하겠습니다. 스스로는 감시받는 권력이 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임명되지 하지 않아서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이 추천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둘째, 국회를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저는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 무회의, 무세비, 구속수감시 세비 지급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토록 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 겸직 금지, 출판 기념회 금지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혁신화를 두고 겪었던 진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의 10년 전 제안이 아직도 제도화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의회의 기득권이 강력하다는 방증입니다. 당선 즉시 전 당원 투표로 여당의 당론을 확정하고 야당 대표와 만나 제가 직접 제도화에 나서겠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습니다. 의원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개혁의 동력으로 성화될 것입니다. 저희 정치개혁 과제 중에서 민주당과 생각이 일치해서 당장 시행 가능한 것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폐지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도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하셨고 2023년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차 약속하신 만큼 초당적 협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도 탄핵되고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 하는 시대지만 유독 국회의원만 당선되고 나면 특별한 책임도 견제도 없이 임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 시 국민소환제 등 불량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법부 독립성 강화로 국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정치 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편향성 지적과 무능 논란이 반복되었던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독립적인 외부 통제기구를 신설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법방해제를 신설해서 정치 권력의 법 왜곡 역시 막겠습니다. 넷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 혁신을 통해서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 전환을 선언합니다. 86 세대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성공 세대입니다. 그러나 유독 정치 영역에서 아름다운 퇴장에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됐습니다. 정치 행정 영역에서의 과감한 세대 교체로 시대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 50세 미만으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플럼북에 있는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습니다. 한다면 하는 김문수, 이번에는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3040 세대와 함께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